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 방송의 이성래입니다. 자, 1월 달이 힘차게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계획하신 대로 계속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뭐 다이어트를 한다 생각을 했으면 꾸준히 운동을 하러 많이 다니실 거고, 그 다음에 주식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열심히 주식 공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도 보고 책도 보고 시장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처음 마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운동하다 그만두고, 저도 물론 그런 경우 상당히 많고 한데, 뭔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노력하면서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실력이 되고, 실제로 실력이 발휘가 되면서 매매를 할 때 뭐 수익도 좋을 수가 있고, 운동을 하게 되면 살도 제대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 날도 춥고 뭔가 약간 움츠러들고, 벌써부터 1월 초부터 약간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1월 말,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12월 말까지 계속 이어져서 12월 말에 갔을 때는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 깨부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지수 깨부수기 시간인데요. 최근 뭐 지수, 글로벌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국내 시장은 안 좋았던 적이 있었고, 얼마 전에 또 글로벌 시장은 또 밀리는데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때도 있었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기 상당히 좀 힘들죠. 보통 우리가 지수를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매매할 때 수익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매매할수록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높은 거고, 하락 추세일 때는 좀 매매했을 때 손실이 날 확률이 높은 그런 시장이 되겠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장 알맞은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하느냐,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즉, 최적의 매수 타이밍. 저는 이 문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책에다도 써놓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보관하는 그런 데다가 다 써놨는데, 매매를 할 때 가장 적절한 매매 타이밍이 언제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추세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하면은,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런 자리가 이제 가장 최적의 매매 타이밍이 되겠죠. 최근에 지수가 별로 시원치는 않은데요. 190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지금이 이런 시점이 될지, 아니면은 한 번 더 밀리는 상황이 나와야 될지는 그런 상황을 점검을 해봐서 과연 이런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최적의 타이밍을 잡으려면 어떻게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 유럽 시장이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급락하고 있던 유가가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약간 영향력은 좀 떨어졌지만 중간중간마다 우리를 좀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 엔화도 분명 이번 1분기 때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 미국 시장 최근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이 저점이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안 빠져야지 우리 시장 그래도 동반해서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즉 미국 시장
즉, 이 5가지 변수가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지수의 그런 중요한 그런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변수들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지수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수 저점뿐만이 아니라 뭐 업종별로 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게 되면 화학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적에 본다면 최근에 실적 때문에 우려 때문에 많이 밀렸던 그런 기업들이 종목들이 재차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먼저 한 가지씩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럽 시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1월 14일 날 유럽의 이제 국채 매입이 위헌인지 아닌지 그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헌이 아닌 게 돼야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지 실제로 양적 완화를 실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바로 이 위헌 여부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내용이 나올지 뭐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때 바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주랑 변수가 있었는데요. 뭐 추측이긴 하지만 블룸버그에서 국채 매입, 유럽의 국채 매입 규모를 5천억 유로 규모로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1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1조 유로 정도 예상을 했는데 5천억 유로로 낮추면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유럽 시장이 급락을 하는, 뭐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2%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였습니다. 즉,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국채 매입 대상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국채 매입을 하려면 약간 좀 부실한 데다가 좀 매입을 해줘서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안 좋은 쪽은 아예 버려두는 거고, 좋은 쪽은 오히려 더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실제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완전히 안 좋은 쪽에다 원래 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까지 겹치면서 유럽 시장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블룸버그의 이제 전망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그런 뭐 강력한 추진력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1조 유로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전망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서 유럽 시장 차트와 이 내용하고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럽 차트 중에서 최근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프랑스 지수는 이평선들이 대부분 다 수렴이 되어 있는 역배열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확산되고 수렴되고 또 확산되고 약간 수렴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즉 역배열 장기 추세,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역배열로 장기 추세 이렇게 되다가 아래쪽으로 확 펼쳐지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20몇만 원대에서 10몇만 원대가 이제 밀릴 때 이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옆으로 이 장기적으로 역배열 추세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고, 물론 이때 크게 밀렸다가 바로 이제 장기평선까지 바로 회복을 했지만, 이렇게 자꾸 모인다는 거는 힘이 모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유럽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을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든지 아래든지 지금
유럽 시장의 이번 양적 완화 규모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즉 유럽 시장을 좀 약간 좀 더 길게 놓고 본다면 유럽 대표 이제 프랑스 지수를 갖고 우리가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2012년도 이때 당시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나오고 그리스 문제가 먼저 2011년도 나왔죠. 나오고 나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점이 높아지는 크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빨간색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상승 추세가 계속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부양책 나오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전반, 유럽의, 유로존에 대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014년도 초반까지, 6월까지도 계속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그 이후로 이제 아래쪽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정배열로 들어갈 경우에, 요번에 유럽에서 부양책이 나와서 정배열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경우에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차 상승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 과정 나오고 2차 상승이 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1조 규모든지 좀 더 많은 규모의 국채 매입이 돼서 유럽 시장이 올라가 줘야지 국내 시장도 뭔가 뭐 좀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실망했다, 실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서 밀렸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때랑 비슷하죠. 그죠? 이때 2011년도 밀릴 때 급락하기 전, 이때도 역배열 들어가고 나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장기 이평선 돌파 못하고. 그러다가 아래로 확 무너지는 실망 매물 때문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듯이 유럽 시장은 상당히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 시장이 이번에 ECB 통화 정책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때 국채 매입 규모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된 내용이 안 나왔을 때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 결과가 나오냐면 1월 말, 1월 20일 이후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사더라도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질 못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1월 말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바닥을 만들든지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만 놓고 본다면은 1월 말 정도에 아마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적인데요. 우리가 워낙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분기 때, 3분기 때 워낙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이 뭐 1월부터 3월까지 대부분 다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대부분 다 좀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은 1월 말, 2월 뭐 한 중순 전에 대부분 다 그래도 4분기 실적은 좀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LG화학이라든가 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말 정도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순 정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 시즌에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슬슬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막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대형주들이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을 막 움직이고 막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슬슬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 유가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가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돌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빠졌으니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분기보다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악재 노출. 그죠? 실적. 뭔가 불안 심리에서 이제 확실하게 실적 발표가 되면 불안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악재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1월 말 2월 초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 시장하고도 거의 맞물려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부양책이 나와서 급등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국내 시장도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관련 종목들은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가인데요. 뭐 워낙 그 부담스럽죠. 최근 그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유가 40불대 정도 가야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치킨 게임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셰일오일 업체들하고 기존 유가 생산 업체들, 석유 생산 업체들하고 이제 치킨 게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빠지던 유가가 어디서 이제 터닝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킨 게임에서 셰일오일 업체들이 만약에 뭐 부도나는 업체들도 있고 막 이렇게 계속 나온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살아남는 업체들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반도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로 이제 본다면 약간 좀 길게 이렇게 좀 볼까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급락하면서 그때 당시 3만 원대에서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반도체 가격 막 떨어지고 서로 이제 일본 업체, 대만 업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쟁하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마치 지금 유가가 급락하듯이 계속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점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서 터닝이 되고 나니까 스트레이트로 3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3만 원대까지. 5천 원짜리가 3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정말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만약에 지금 뭐 정유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유가가 셰일오일 업체들하고 만약에 치킨 게임이 돼가지고 셰일 업체들 이제 파산하고 살아남는 그런 기업들은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분명 언젠가는 모르지만 누군가 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이렇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5만 원대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왔듯이 우리가 지금 유가 하락, 유가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면 아주 급락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105달러에서부터 무지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8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뭐 시장에서는 40달러라고 얘기를 하지만 40달러 가더라도 서로 다 같이 살아남게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2월달 들어서는 중동에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다가 공급하는 원유 가격을 더 공급량을 늘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하여튼 죽어요. 누군가는 하여튼 죽는데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빠지는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바닥이 만들어지거나 좀 전에 하이닉스 올라오듯이 이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이 나올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거 돌아 올라갈 때 미리 사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즉 우리도 이 과정을 분명히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뭐 정유주라든가 뭐 기타 화학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게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40달러를 대부분 다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달러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깨지더라도 뭐 물론 이제 그런 재료가 나올 때 사는 무슨 그 정유업체라든가 셰일오일 업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산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언제 얼마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번 1, 2, 3월 달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유가 하락 뭔가 유가 관련 수혜주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유가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1, 2, 3월 달 내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엔화 뭐 상당히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 엔화 어차피 이제 2015년도 일본에서 다양한 부양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엔화가 추가적으로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엔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뭐 110엔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120엔대까지 한 단계 올라오면서 이때 당시 올라갈 때 우리나라 뭐 자동차 관련주들 뭐 상당히 고생을 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 엔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를 약간 접어드는 걸로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폭이 때문에 그렇지 지금 어떤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일본 엔화가 다시 밀리면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즉 재차 다시 여기서 올라오는 상황이 이 이평선들 수렴이 막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번 1, 2, 3월 달 내에는 재차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관련된 업종들은 약간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지수가 같이 국내 시장 지수가 같이 좀 돌아 올라가더라도 특히 엔화 약세 관련된 부정적인 그런 국내 업체들은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이거는 뭐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국내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미국 우리나라 시장하고 최근에 뭐 디커플링 되면서 같이 크게 잘 안 움직였죠. 어떤 때는 같이 움직이고 어떤 때는 다르게 움직이고 종잡을 수 없는 게 요즘에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 예측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랑 또 반대로 움직이거나 또 같이 움직이거나 하다 보니까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뭐 얼마 전에는 한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 미국 시장이 빠지지만 않으면 국내 시장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약간 좀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는 조정을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로, 즉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아래로 완전히 한번 조정이 크게 한번 나올지 그런 기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차트 흐름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헤드 앤 숄더형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헤드 앤 숄더형이죠. 헤드 앤 숄더형의 기본은 전저점 라인대를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갈 때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깨고 내려갈 때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완전히 크게 전환되면서 V자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다우지수에서 약간 나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봐서는 이제 다들 잘 몰라요. 이렇게 봐서는 다들 잘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지금 고점이 지금 보시면 이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고점이 이번에 지난 12월 26일 날 나왔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쪽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봉우리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올라가는데 여기서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깨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좀 전에 그렸던 헤드 앤 숄더형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이 화면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요번에 돌파를 못했으면 밀리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제 전저점 라인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깨졌을 때는 완전히 이제 역배열로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뭔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요 라인 때문에 안 깨지면 돼요. 즉 전저점 라인 때문에 안 깨지면 크게 부담 없이 시장을 바라봐도 되는데 미국 시장이 17,000선 정도 약간 위인데요. 넉넉하게 17,000선 정도 놓고 봐서 이 라인대가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을 다 끌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라인대가 깨지지 않고 옆으로 이제 계속 좀 밀렸다 또 올라오고 하면서 박스권이 이어질 때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헤드앤숄더용 우려를 해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1월 중에 아마 이런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1월 말까지 좀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 실적이 뭐 1월 달, 2월 달 해서 이렇게 실적 발표가 되는데 미국 시장이 아래로 이제 확 깨지면서 헤드앤숄더용이 나왔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글로벌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럽의 부양책도 이거랑 이 시기랑 거의 맞물려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유가, 엔화, 미국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적정 그런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즉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계속 밀릴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변수가 긍정적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보고 좀 하락하는 그런 변수가 많다고 생각이 되면은 좀 더 그 과정을 지켜보고 매매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좀 이 시간을 진행을 했다가 지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진행을 하진 않았는데요. 2015년도 들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올 한 해는 내가 투자의 방법을 명확하게 세워보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식 투자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가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실패하신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절대 주식은 안 된다. 안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살다 보면 한 번은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뭐 회사 직장을 다니면서 자사주를 받든지 뭐 공모주 청약을 주변에서 누가 하길래 같이 하든지 분명히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 분명히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거는 돈에 관계된 거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 내가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누가 뭐 이제 아는 사람한테 친척이나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들어서 이 종목 그거 한번 사봐라. 누가 올라간다고 그 회사 누가 다니는데 이번에 좋은 내용 나온다고 하더라. 하고 주식을 샀는데 딱 사봤더니 그날부터 막 빠지는 거예요. 나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이렇게 뭔가 홀린 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식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관계 멀어지고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 저 아주 많이 봤습니다. 이게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뭐 뉴스를 보든지 뭐라든지 항상 주식 얘기를 하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관심은 갖게 돼 있거든요. 즉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식을 많이씩 뭐 할 필요도 없고 돈이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한 번씩은 해봐야지 좋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꼭 배워야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하는 이런 사이클도 한 7년에서 10년 단위로 뭐 사이클이 뭐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앞으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 당시 현대차가 3만 원대였죠. 그죠? 3만 원대였는데 20몇 원대까지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탈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주식을 좀 배워놓아 본다면 아주 무리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면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금액을 너무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금액 정도만큼만 투자를 하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생각도 못한 그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 자식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주식 투자를 뭐 회사 자사주를 받든지 뭘 했는데 크게 뭐 이제 손실이 났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자식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손실을 봤다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아주 많은 공부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절매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뭐 이제 수집하는 데 있어서 기업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것만 하더라도 부실한 기업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내용조차도 안 해놓게 됐을 경우에 누군가 나한테 이 종목 사라고 해서 이제 딱 샀을 때 이익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손실이 났을 때는 나중에 내가 왜 안 배워놨을까, 그런 후회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올 2015년도에는 내가 주식을 실제로 돈을 넣고 매매를 하지는 않더라도 한번 배워보는 입장에서 모의 투자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그 매매 방법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조금씩이라도 넣고 한번 해보시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은 누구한테는 뭐 상당히 위험이 되지만 누구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가 앞으로 다가올 그런 위험을 피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주식을 올 한 해는 배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잠시 후에 황대현 위원이 이어서 주도주 깨부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최근에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한번 깨부셔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의 그 트렌드, 바로 그 종목 쪽에 좀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최근에 미국 주가가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이 유가라는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빠지면은 주가가 밀려버리고, 유가가 오르면은 주가가 떠버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가가 그럼 과연 최근에 뭐 21불까지도 간다, 또는 뭐 30불이 바닥이다, 40불이 바닥이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량적으로는 그 펀더멘탈 측면으로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든가 경제 또는 이해관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유가가 과연 여기서 30불이 바닥이다, 20불이 바닥이다, 40불이 바닥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교환 가치 있어가지고 그래도 대중성이 있고 평균 에버리지를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금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유가와 금과의 그 원유의 어떤 그 교환 가치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최근에 제가 코스닥 쪽에 상당히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은 과연 최근의 장르가 무엇인가를 볼 때 이러한 그 사물인터넷 관련주 어떤 그 종목들을 저희가 조금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가입니다. 최근 이 주봉 차트입니다. 상당히 과거에 봤을 때 146불이나 이렇게 크게 급등한 때가 있었고요. 또 31불까지도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유가가 40불에
오면서 야 이거 유가 20불까지 가지 않느냐 30불까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상으로 주봉 차트인데요. 유가의 흔적을 보면은 상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유가의 흔들림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과거에도 상당히 등락을 현재 크게 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70년도에서도 현재 유가가 그 흐름이 상당히 그 낙폭이 컸었던 부분이고요. 80년대 들어오면서 원유국들의 가잉 생산 또 이제 뭐 북해 유전의 어떤 발견 이런 부분에서 유가가 또 한 단계 급락을 하면서요. 야 이제 유가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결국 우리 그 인생 특히 이제 경제에 큰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가의 방향이 상당히 우리나라 그 주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가 과연 언제쯤 바텀을 만들고 언제쯤 그 현재 터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현재 그 업종이라든가 또는 향후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주가 흐름을 볼 땐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과거에도 146불에서 2008년도에 31불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이때 그 러시아로 모라토리엄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부침성이 컸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과거고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110불 부분에서 유가가 계속 모아지다가 이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점이 이제 31불 대란 말이에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유가가 빠지니까 어떤 얘기가 나요? 유가가 하락하니까 경제는 좋은데 막 칸츄리 리스크라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시스템 리스크가 부과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가 하락하면 좋아야 되는데 도리어 뭐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락이 크단 말이에요. 미국도 유가가 하락하면 더 빠져버려요. 러시아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해서 얻는 득보다는 최근에 바로 당면한 유가 하락에 따른 칸츄리 리스크, 러시아라든가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뭐 이런 그 중동 이런 부분이 세계 영향에 미치는 부분이 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관건이다. 그래서 단기 악재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원유 부분을 좀 현재 그 찾아본다면 현재 그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태안, 불태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과 원유 간의 교환 가치를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유가가 과연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 유가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 머물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과거의 흐름, 우리 과거에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요. 여기서 과연 유가가 어느 정도에서 머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찾아보는데요. 73년 6월 달에 온수당 평균 부분이다. 물론 저점 더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평균 에버리지 봤을 때 43불 정도 현재 그 저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그때 그 유가의 하락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부담감, 오늘 쇼크가 나타났던 때죠. 그러면서 그 하락이 되면서 금 온수당 43불이었습니다. 그런데 85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북해 유전의 그 발견이 되면서요. 전반적으로 각국마다 원유를 찾아가면서요. 이러한 그 심해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생산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요. 상당히 유가가 하락폭이 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려 그 주가의 그 흐름들이 뭐 33배럴까지 그때 갔을 때 상당히 크게 밀렸던 부분이다 이렇게 본다. 물론 이제 현재 그 온수당 금값을 봤을 때 바로 현재 그 러시아 부분이 그 부각됐을 때도 유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큰 그 어떤 주기적인 흐름을 비교해 볼 때 이때도 한 33불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는 상당히 과거고요.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 볼 때 올해가 지금 이제 40불이 왔는데 여기서 더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가가 40불 이상 더 깨져서 뭐 20불, 30불 갈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의 어떤 칸츄리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뭐 그
한 번에 돈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43, 33, 41, 한 40, 30에서 40 정도 불에서 금가의 온수당 교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준비된 그림의 이렇게 흐름을 볼 때 바로 글로벌 안전자산 금가 바로 원유의 역사적인 교환 가치를 볼 때 대개 유가가 35불에서 41불 사이에 움직였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점도 있습니다. 뭐 21불까지 갈 때도 있고, 그러나 평균적인 큰 에버리지를 봤을 때 현재 33배럴 또 33달러 유가가 41불 이 사이가 그래도 현재 가장 보편타당한 금과 원유의 교환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신다. 물론 러시아 모라토리엄 나올 때 일시적으로 더 많이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요인이 됐던 부분이죠. 그만큼 유가가 세계 시장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 금가의 교환 가치는 결국 30불에서 40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에서 나온 부분인데 상당히 저도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좀 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불안할 땐 더욱더 불안해지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빠질 때는 야 이거 20불까지 가지 않느냐. 뭐 30불, 20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것은 전 세계 주가를 또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배운다면은 유가의 향방은 그동안에 이렇게 금값과 연동되면서 움직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1분기 유가가 과연 어느 정도 현재 위치에 올 수 있느냐 볼 때 일단은 1분기에 어느 정도 바닥권은 예상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이 수치로서 금과 교환 관계를 봤을 때 1분기에는 그래도 40달러의 저점을 좀 기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 토대냐면 금과 원유 간의 교환 가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1분기에 만약 40달러의 저점을 기록한다면은 저도 유가라는 것은 큰 변화를 갑자기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아직까지 자기들 BEP 수준에 안 왔다 치더라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합의를 한다던가 증산을 해버리면요. 유가는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락 잠재적인 리스크도 많지만 상승에 대한 어떤 분출의 리스크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어느 정부의 액션 하나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키를 갖고 있는 건 저는 사우디라 봅니다. 그래서 만약 사우디가 증산을 하게 된다면은 또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어쨌든 금액과 유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번 1, 4분기 40불에서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40불 정도가 지금의 현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는 최근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지 그 이상으로 간다면 각국의 특히 원유를 생산하는 원유 부전 자원국들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40불 정도 저점이 기록되지 않겠냐. 그것도 1분기 정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가면 70 내지 80달러의 수준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현재 40달러가 내려갔을 때 우리가 어떤 가정을 둘 수 있겠고요. 만일에 40달러에 올라갔을 때 어떤 가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불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 준다면은 바로 주가에 가장 큰 긍정적 흐름을 줄 수 있는 게 정유나 화학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가 현재 적용이 되면서 반등 예상이 되고요. 현재 40불 이상 갈 때는 비중 확대 타이밍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서 유가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제가 주도주 깨부시기의 서막을
코스닥 일봉 차트로 먼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 흐름상 최근에 들어오면서 상당한 탄력 부분이 강하게 그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월 12일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주가의 탄력도가 크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거래소 시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느냐면 종목 장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종목 장세가 누누이 숲보다 나무를 보는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렸던데 이러한 그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바로 지금 거시경제 부담 이런 부분인데도 주가가 상승폭이 크다. 그럼 여기서 답 바로 중소형제 어떤 실적이라든가 테마 부분들과 정부 정책 관련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반도체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서요. 특히 IT 쪽에 세스를 기점으로서 미국의 큰 변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의 축을 만드는 것이 사물인터넷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상당히 현재 정렬을 쏟고 있는 게 결국 사물인터넷 관련 부분의 어떤 변화를 현재 집중적으로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 이 부분의 세스에서 세스에서 이번에 주된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각 기업에서 만들었지만 세스에서 만든 게 사물인터넷이 상당히 IT 기반의 현재 접목을 시키면서 부상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나타나는 게 지금은 별로 저도 크게 피부적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정부 정책과 대기업 정책을 볼 때 스마트워치라든가 또는 스마트폰 또는 TV, 스마트 TV요. 또 이런 부분의 가전제품이 상당히 사물인터넷과 연결되는 시대가 오겠고요. LED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스마트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세스에서 이런 향후 성장할 수 있는 현재 산업,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당히 큰 변화를 줬던 부분이 우리가 웨어러블이라는 이런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어러블 부분 중에 현재 우리가 자동차 예를 한번 든다면요. 우리가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 볼 때 시계를 스마트워치를 차고요. 이것이 스마트카하고 연결이 됩니다. 즉, 예를 든다면 최근 독일 자동차 업종과 국내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서 서로 이제 이런 사물인터넷 관련 부분의 협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무인 자동차 시스템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동 제어 시스템도 만들 수 있는 게 스마트워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TV 보시면은 스마트폰 들면서 바깥에서 전화 이렇게 받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이 스마트워치 부분의 어떤 변화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요. 스마트 헬스라든가 스마트 카드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카. 여러 가지 변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요. 바깥에서 이제 집안에 스마트 홈.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스마트 시티. 하나의 서울이 예를 든다면 하나의 사물인터넷과 연관된 모든 부분이 접목될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하지만 언젠간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이 바로 사물인터넷 관련 부분에 상당한 현재 전념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물며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이런 IT 기술력을 갖고 자동차에 접목을 시키는 스마트카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업종들의 변화가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물인터넷 우리가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도 실은 IT 업종에 앞서간 기업들은 상당히 진보가 되고 있고 상당히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중소기업들의 주가들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 이런 반도체 물결 웨이브 부분들이 제4의 혁명이라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IT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 그 기반은 바로 사물 인터넷이면 그 전에 모바일이라는 부분이 탄생하면서 반도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물며 이제 자동차 산업까지도 반도체 칩이 나온답니다.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그만큼 시대의 변화가 나오면서 반도체 역량이 커지면서 이런 우리가 생활에 밀접한 사물 인터넷과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세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는 틀림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유망 종목들은 과연 어떤 종목이 있냐 볼 때 대형주를 봤을 때는 결국 뭐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쪽에 어떤 소프트 쪽에 돌파구를 만들지 않는다면 휴대폰 쪽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돼야 되고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현재 대형주 쪽에서도 뭐 상당한 어떤 그 사물인터넷과 연결된 부분이 많이 나오겠고요. 거기에 엔텔스라든가 모다정보통신, 유비코스 또는 KTH라든가 또 그 최근에 그 TPC 이건 뭐 3D 프린트지만 이것도 사물 인터넷과 여러 가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스타나 뭐 세중, 또 QSI 이런 종목군들에서 하나의 스타가 계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반도체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반도체에 관련된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진화된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가 강하게 현재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 뭐 이런 그 종목군들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대형주 위주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의 탄력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윈도우 95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나오면서 컴퓨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윈도우 3.1에서는 그 창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마 쓰셨던 분도 있겠지만은 도스에서 윈도우 3.1 넘어갔었고, 윈도우 3.1에서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대중화가 된 겁니다. 엄청난 대중화가 됐죠. 그냥 그 마우스라고 그 쿡쿡 치니까 도스는 다 써있잖아요. DIR 뭐 이런 거. 근데 이러면서 변화가 되면서 큰 변화가 있듯이 사물 인터넷도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고 그 중에 하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지만 그 휘어질 수 있는 제품에 의해서 웨어러블 그 현재 그 기기들이 사물인터넷 관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한 종목을 굳이 얘기 든다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또 이러한 사물인터넷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또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또 뭐 LG 이노텍과 여러 가지 IT 업종 이렇게 그 변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후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아주 강하게 현재 그 탄력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의 모든 것은 IT의 새로운 제사의 혁명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요. 현재 그 12일 현재 주가 보면 상당히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모다정보통신과 더불어서 사물인터넷 관련주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 상단을 그 돌파하면서 여기서 물량 소화를 또다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쫓아가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적이 안정된 종목군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요. 상당한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고 거기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종합지수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본다면요. 아직은 거래소 시장 현재 대형주라 그러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은 추세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량 소화가 좀 있겠고요. 상당히 21선 이평을 하방 이탈되면 또 여기서 한 단계 호흡 조절이 나타날 수 있고 반등이 될 때도 1950% 있다. 즉 아직은 이렇게 그 박스권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봅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의 그 흐름을 볼 때는 상당히 그 거래소는 이 부분에 와 있는데 벌써 코스닥은 더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코스닥의 이 돌파보는 제가 볼 때는 거래소도 따라갈 겁니다. 이제 코스닥이 형이 됐어요. 동생이 이제 따라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의 그 흐름들이 아주 강한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도주 깨부 시기에서 유가의 흐름의 변화, 유가가 과연 어디에서 저점을 만들 수 있느냐 40불 기준으로 해서 저점 타이밍 매수 이 부분이 1, 4분기 물론 그동안 변동이 있겠죠. 1, 4분기 동안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두 번째 세상은 상당히 진화하면서요. IT의 제4의 물결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IT 업종 뭐 테마도 있겠지만 사물 인터넷 관련해 기반을 둔 현재 상당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세심히 또 분석하고 연구해서 접근을 한다면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ye.